캘리포니아 해변가 집에서 약혼한 커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금요일 밤에 바다로 걸어 들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사라졌습니다. 5년 동안 수사관들은 그들이 위험한 해안 바다에 빠져 밤에 수영하다가 예상치 못한 조류에 휩쓸려 익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암초를 탐험하던 레크리에이션 다이버가 산호초 깊숙이 끼어있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진실을 증명하는 예상치 못한 증거가 들어있는 방수 케이스였습니다. 안개가 짙게 드리운 샌프란시스코 아침. 제닌 콜드웰은 노트북 화면에 스프레드 시트를 바라보며 세 번째 커피를 저었습니다. 35의 나이에 그녀는 5년 전 언니가 사라진 해안 마을과는 거리가 먼 금융분석가로서 편안한 삶을 꾸려왔습니다. 아파트의 고요함은 전화기의 날카로운 벨소리로 깨졌습니다. 콜드웰 씨, 몬터레이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의 레이몬드 플로레스 형사입니다. 제닌의 손이 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이 모든 세월이 지났음에도 메러디스에 관한 어떤 전화도 여전히 그녀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습니다. 언니 사건에 관해 연락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한 레크리에이션 다이버가 해변가 집에서 약 300야드 떨어진 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언니 소유인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느끼는 것보다 더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산호초에 끼어있는 밝은 노란색 방수 휴대폰 케이스입니다. 다이버가 해양 순찰대 기지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운전해서 오실 수 있나요?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몬터레이까지 101번 고속도로를 따라 2시간 운전은 끝없이 길게 느껴지면서도 너무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제닌의 마음은 5년 동안 그녀를 괴롭혀 온갖은 생각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때 28세였던 메러디스와 데이비드는 너무 행복했고 결혼 생활을 시작할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었습니다. 해변가 집에서의 약혼 파티는 축하의 자리여야 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금요일 밤에 단지 차만 주차장에 남겨둔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해양 순찰대 기지는 부두에 위치해 있었고 그 낡은 목재 외관은 낚시배와 관광객 상점들과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플로레스 형사는 입구에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너무 많은 나쁜 소식을 전달해 온 사람이 갖는 친절한 눈빛과 인내심 있는 태도를 가진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소금과 디젤 연료 냄새가 나는 좁은 복도를 통해 그녀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법의학팀이 이미 케이스를 분석했지만 내용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거물실은 소박한 외관과는 대조적으로 멸균된 하얀색이었습니다. 금속 테이블 위에는 카야커와 수영하는 사람들이 귀중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종류의 밝은 노란색 방수 케이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열려 있었고 그 내용물은 테이블 위에 정확하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제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중에서 5년이 지났음에도 로즈 골드 케이스가 여전히 온전한 메러디스의 아이폰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흰색 플라스틱 막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오 맙소사. 제니는 플로레스 형사가 내민 의자에 주저앉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임신했나요?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휴대폰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이런 방수 케이스는 놀랍도록 효과적이죠. 충전했더니 그는 휴대폰을 그녀 쪽으로 돌렸습니다. 잠금 화면 사진에는 바로 그 해변에서의 메러디스와 데이비드가 보였습니다. 언니의 딸기 금발, 머리가 바람에 휘날리며 웃고 있고 데이비드의 팔이 뒤에서 그녀를 감싸고 있으며 그의 검은 곱슬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두 사람 모두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닌이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확실히 언니 휴대폰입니다.
제니는 목소리가 떨리며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사라지기 3개월 전 약혼 파티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플로레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휴대폰의 마지막 활동은 그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몇 개의 문자, 그날 일찍 찍은 사진들, 떠날 계획이나 고통을 암시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는 제니는 그것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결과가 보이나요? 수중에서 5년이 지난 후 디스플레이가 열화되었지만 법의학팀은 아마도 양성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음성 테스트, 특히 휴대폰과 함께 방수 케이스에 보관된 것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이 발견은 상황을 크게 바꿉니다. 콜드웰 씨. 어떻게 바뀌나요? 형사는 뒤로 기대며 말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초기 수사는 꽤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 며칠 만에요. 언니와 약혼자가 조류에 휩쓸렸다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해안선을 따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함께 사라졌고, 집에서의 몸싸움 흔적이 없고, 재정적 문제도 없고, 아는 사람이 없는 관계 문제. 익사가 유일한 논리적 설명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임신은 인생의 중대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녀가 이 테스트를 가지고 있었고 이 케이스에 보호했다는 사실은 그녀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그들의 관계, 계획, 임신에 대해 알았을 수 있는 사람들. 콜드웰 씨,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언니가 아이를 기대하고 있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나요? 제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매주, 때로는 더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말했을 거예요. 그녀의 눈은 흘리지 않은 눈물로 화끈거렸습니다. 그녀는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그들 둘 다 아이를 원했어요. 이 모든 것을 다시 들추어내서 죄송합니다. 플로레스 형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5년 만에 우리가 가진 첫 번째 실질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다이버는 그것이 산호초 깊숙이 끼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사라진 밤 이후로 계속 있었을 겁니다. 조류가 해변에서 그것을 운반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다시 열어보실 건가요? 사실 기술적으로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해결 상태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네, 이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검토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머무르는 동안 계속 연락 가능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해병아 집을 방문할 계획이신가요? 제니는 그렇게 앞서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네, 아직 열쇠가 있어요. 관리인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롤드, 네, 좋은 사람입니다. 임신이나 그 주에 그들의 심리 상태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을 찾으시면 사진, 편지, 무엇이든 즉시 알려주세요. 제닌이 경찰서를 나서자 이 새로운 지식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메러디스는 임신했었습니다. 그녀의 언니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축하 주말에 태평양으로 사라질 때 아이를 품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병에 담긴 메시지처럼 보존된 그 작은 흰색 테스트 막대의 이미지는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힐 것입니다. 몬터레이에서 카멜바이더시까지의 운전은 단 20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제니는 모든 마일이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안 경로는 사이프러스 숲을 지나고 태평양이 고대바위에 부딪히는 극적인 절벽을 지났습니다. 그녀는 메로디스와 데이비드를 위해 상징적인 꽃을 파도에 뿌린 추모식 이후 3년 동안 이 운전을 피해왔습니다. 해병아 집은 카멜비치가 내려다 보이는 최고의 부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풍화된 삼나무 외장재와
흰색 트림이 있는 2층짜리 장인풍 건물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도 그녀는 그것이 얼마나 꼼꼼하게 관리되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메로디스가 심었던 것과 똑같은 보라색 셀비아와 주황색 양귀비가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영원한 봄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닌이 엔진을 끄기도 전에 해롤드가 집 옆 마당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제 60대인 관리인은 수십 년 동안 해안 날씨와 싸워온 사람의 조심스러운 걸음걸이로 움직였습니다. 그의 풍화된 얼굴은 그녀를 알아보자 슬픈 미소로 갈라졌습니다. 제닌 씨, 그는 작업용 장갑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롤드. 이곳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네요. 그는 조용한 자부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커스 애쉬포드 씨가 그걸 확실히 합니다. 매달 시계처럼 정기적으로 저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들이 대비해서 준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5년이 지난 후에도 희망보다는 부정처럼 보이는 생각을 완성하지 못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는 매우 관대하군요. 제니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애쉬포드 씨는. 데이비드의 기억을 그렇게 존중하는 것이 가끔 직접 와서 모든 것이 그들이 떠났을 때처럼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그에게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를 그렇게 잃는 것이. 제니는 결코 버릴 용기가 없었던 주머니 속의 열쇠를 만졌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해롤드. 잠시만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지세요. 무엇이든 필요하시면 여기 있을게요. 정면 현관문이 열리자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거실은 메로디스가 꾸몄던 그대로였습니다. 흰색 슬립커버 가구, 표류목 장식, 그리고 그녀가 지역 예술가들로부터 수집한 추상적인 바다 그림들. 모든 것이 깨끗하고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마치 거주자들이 식료품을 사러 잠시 나간 것처럼요. 제니는 자신도 유령이 된 것처럼 방들을 통과했습니다. 부엌에는 여전히 메로디스의 해변 유리 컬렉션이 카운터 위 그릇에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비어 있었지만 기능적으로 윙윙거렸습니다. 식당에서는 테이블이 6인용으로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은 저녁 파티를 위해. 그녀는 계단을 올라갔고 각 삐걱거림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주 침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킹사이즈 침대가 군사적 정밀함으로 정돈되어 있었고 쿠션은 메로디스가 했을 방식 그대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방에서는 라벤더 향낭이 희미하게 냄새가 났는데 이는 해롤드가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제니는 명백한 장소부터 시작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서랍장 위.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고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메로디스의 옷이 색상별로 정돈되어 걸려있는 워크인 클로짓으로 이동했습니다. 천을 따라 손을 달리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들은 그녀의 언니가 다시는 입지 못할 옷들이었고 결혼식에서 절대 춤추지 못할 신발들이었습니다. 클로짓 뒤쪽에는 액세서리를 보관하는 내장된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제니는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벨트, 선글라스, 보석 상자 모두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서 실크 스카프 더미 아래에 그녀의 손가락은 속하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가죽 장정된 일기장이었습니다. 메로디스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제니는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녀가 언니에게 사라지기 전에 크리스마스에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그것을 침대로 가져와 가장자리에 앉아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항목들은 산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계획에 대한 생각들,
데이비드의 요리 시도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들. 하지만 마지막 주의 항목들은 달랐습니다. 더 빈번하고 더 긴급했습니다. 월요일. 테스트 결과는 양성이었어. 사실 3개의 테스트 확실히 하고 싶었거든. 데이비드는 아직 모르고 있어. 나는 겁에 질리면서도 흥분되고 완전히 압도됐어. 우리는 항상 결혼 후 사업이 더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었지. 하지만 아마도 이것은 우주가 지금 이때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지도 몰라. 화요일. 데이비드가 또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왔어. 확장에 관해 마커스와 또 다른 싸움. 문 1년 안에 런던과 도쿄에 사무실을 열고 싶어해. 숫자들이 내 머리를 어지럽게 해. 우리는 모든 것을 담보로 하고 투자자들을 받아들여야 할 거야. 데이비드는 너무 빠르고 많다고 생각해. 집 사무실에서 그들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어. 마커스는 데이비드가 자신을 붙잡고 있다고 비난했어. 데이비드는 마커스가 우정보다 돈에 더 신경 쓴다고 말했어. 그들은 오랫동안 형제처럼 지냈어. 이건 그들을 갈라놓고 있어. 수요일. 아직도 데이비드에게 아기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 아마도 나는 겁쟁이일지 모르지만 그가 소식을 들을 때 침착했으면 해. 마커스와 사업에 대해 흥분되어 있지 않았으면 해. 금요일 저녁 식사에서 발표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 마커스도 거기 있을 거야. 아마도 아기 소식이 모두가 관점을 갖는데 도움이 될 거야. 언제나 가족이 먼저야. 목요일. 데이비드가 변호사와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 그는 마커스를 인수하거나 자신이 인수당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마음이 무너졌어. 함께 10년 동안 이노베이테크를 구축했는데 이제 이런 일이. 내일 아기에 대해 말하면 아마도 그들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상기시킬 수 있을 거야. 이 데이비드는 정말 멋진 아버지가 될 거야. 그가 마커스의 원대한 야망보다 우리 아이를 위한 안정을 선택할 것을 알아. 마커스가 이해했으면 좋겠어. 마지막 항목은 금요일 아침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야. 곧 등장이라고 쓰여진 작은 아기 옷을 샀어. 저녁 식사 후 선물 상자에 넣을 거야. 이것이 모두를 더 멀어지게 하는 대신 함께 모으기를 기도해. 데이비드는 내가 왜 간단한 저녁 식사 파티에 대해 긴장하는지 계속 묻고 있어. 그가 알았으면 좋겠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또 다른 장이 끝나면서 우리의 작은 가족이 시작될 거야. 제닌의 시야가 흐려졌고 떨리는 손으로 각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녀의 언니는 데이비드에 대한 충성심과 그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우정을 파괴하는 사업 파트너십의 분열을 헤쳐나가려 했습니다. 임신, 그 소중한 비밀는 메러디스가 희망했던 화해의 제안이었습니다. 침실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에 그녀는 놀랐습니다. 해롤드가 문간에 서 있었고 그의 모습에는 걱정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제닌 씨. 물? 차라도 준비할까요? 괜찮아요, 해롤드. 감사합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닫고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냥 약간의 마무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는 풍화된 눈에 이해가 담긴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지세요. 차에 대해 마음이 바뀌시면 저는 밖에 있을게요. 그가 떠난 후 제니는 언니의 침실의 고요함 속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손에 든 일기장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메러디스는 단지 새 생명의 비밀만이 아니라 데이비드와 마커스 사이에 커져가는 불화를 치유할 희망을 가지고 그 금요일 저녁 식사에 들어갔습니다. 대신 그녀는 밤으로 사라져
모든 비밀을 함께 가져갔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자갈 위의 타이어 소리가 제닌의 관심을 창으로 돌렸습니다. 검은색 테슬라 모델 S가 주차장에 들어왔고 그 날씬한 라인은 소박한 해변가 집 배경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운전자가 내리기도 전에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마커스 애쉬포드가 그녀가 기억하는 것과 같은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채서 나왔지만 5년의 세월이 그의 어두운 머리카락 관자놀이에 회색을 더했습니다. 38세에도 그는 맞춤형 남색 정장을 입고 여전히 인상적인 모습이었으며 이탈리아산 가죽 신발부터 티타늄 시계까지 모든 디테일에서 실리콘밸리 성공의 캐주얼한 분은 분명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놀라움이 등록되었습니다. 그녀가 현관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현관 계단을 오르고 있었고 팔을 뻗고 있었습니다. 제닌? 맙소사, 당신이 마을에 있는 줄 몰랐어요. 그의 포옹은 따뜻했고 그녀를 비싼 향수와 진심 어린 애정으로 감쌌습니다. 해롤드가 누군가가 집에 있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아마도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동안 몇 번 문의가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마커스. 그녀는 물러나 그의 얼굴을 연구했습니다. 그를 성공적인 기업가로 만들었던 소년 같은 매력은 더 세련된 것으로 성숙해졌지만 그의 어두운 눈은 그녀가 기억하는 것과 같은 강렬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녀는 애매하게 내부를 가리켰습니다. 물론이죠.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는 그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와 익숙한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신이시여,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지 않나요? 사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어요. 제니는 소파에 자리를 잡았고 마커스는 그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진전이 있었어요. 다이버가 오늘 아침 암초 근처에서 방수 케이스에 담긴 메러디스의 휴대폰을 발견했어요. 마커스는 매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 다른 것도 있었어요. 제니는 그의 얼굴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요. 뭐라고? 충격은 진실되어 보였고 그의 손이 가슴으로 갔습니다. 메러디스가 임신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경찰이 수사를 재개하고 있어요. 마커스는 뒤로 기대며 어려운 정보를 처리할 때 그가 몇 년 전에 했던 제스처로 손을 머리카락에 통과시켰습니다. 세상에, 전혀 몰랐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물 한 잔 드릴까요? 제니는 자신도 잠시 시간이 필요하며 제안했습니다. 데크로 나가보죠. 공기가 필요해요. 그들은 오후 햇살이 바다를 터키석과 남색 음영으로 칠하는 바깥으로 이동했습니다. 데크 가구는 항상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이 많은 식사를 함께했던 티크 식탁 세트, 메러디스가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던 편안한 라운저. 마커스는 난간에 서서 풍화된 나무를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 주말은 축하가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막 텍소프트 계약을 따냈어요.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거래였습니다. 데이비드와 저는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2개월 동안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저녁 파티에 대해 말했나요? 물론이죠. 메러디스가 모든 것을 계획했어요. 그녀는 특별한 것을 발표할 것이 있다고도 말했지만 저는 그것이 결혼식 장소나 뭔가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돌아서서 난간에 기대었습니다. 저는 그 금요일 저녁에 도시에서 운전해 내려왔어요. 7시 30분경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고 두 차 모두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노크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차 열쇠가 항상 두는 문 옆 거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파티 전에 먼저 둘만의 시간을 갖고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하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그랬어요. 아시죠? 3년 동안 함께 있었어도 여전히 신혼부부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떠났나요? 저는 9시까지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의 전화로 전화를 시도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저에게 전화하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마을에서 저녁을 먹었고 아침에 그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 조용해졌습니다. 토요일에는 도시에서 미팅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에게 일요일 골프 게임에 관해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페블비치에 정기 예약이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까지 그가 응답하지 않자 저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먼저 이곳으로 운전했습니다. 그들이 여기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절대 저에게 말하지 않고 골프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는 잠시 멈추고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경찰은 24시간을 기다리라고 했지만 저는 주장했습니다. 다행이었죠. 그 폭풍이 일요일 밤에 왔으니까요. 제니는 난간에서 그와 합류했습니다. 메로디스의 일기장을 찾았어요. 그녀는 그 저녁 식사에서 임신을 발표할 계획에 대해 썼어요. 그녀는 그것이 사업 확장에 관한 당신과 데이비드 사이의 일을 원만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마커스의 턱이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긴장되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녀는 국제 확장을 위한 부채 인수에 관한 논쟁, 의견 불일치에 대해 썼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메로디스는 저에게 임신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이시여, 얼마나 비극적인지요. 아기도. 그의 목소리가 걸렸습니다. 제가 알았다면, 그녀가 그날 밤 저에게 말했다면, 그의 표현 방식의 무언가가 제닌을 멈추게 했지만 그녀는 무엇이 이상하게 느껴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감정은 진짜로 보였고 후회도 진실되어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커스는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도움이 될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처리 중이에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기억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업은 번창하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국제적으로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데이비드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메로디스와 데이비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것은 젊은 기업가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매우 관대하시네요. 그들이 원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미팅 때문에 이번 주 내내 마을에 있을 겁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대화할 사람, 준비를 도울 사람, 무엇이든 연락해 주세요. 해롤드가 제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문 쪽으로 움직이자 제니는 자신이 그를 연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가, 슬퍼하는 친구, 그들의 기억을 지키는 사람. 모든 조각이 맞았지만 뭔가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가 명명할 수 없는 어떤 본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커스. 여기서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 그는 문간에서 멈췄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죠. 그의 테슬라가 해안 도로에서 사라진 후
제니는 데크에 남아 그녀의 언니가 걷기를 좋아했던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를 지켜보았습니다. 마커스 애쉬포드는 모든 올바른 대답을 했고 모든 적절한 감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는 방금 공연을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까요? 요트 정박장이 도치대와 장비의 숲처럼 제닌 앞에 펼쳐졌고 오후 햇살이 보트 슬립 사이의 물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마커스와의 불안한 만남 후 머리를 식히고 배운 모든 것을 처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소금물과 디젤 연료의 익숙한 냄새는 메로디스와 함께 아버지의 작은 카탈리나에서 항해를 배웠던 여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관광객들이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고 낚시꾼들이 운을 시험하는 공공부두 쪽으로 항만 사무소를 지나 걸었습니다. 요트클럽 레스토랑은 부두 끝에 위치해 있었고 그 파란색과 흰색 차양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창문을 통해 서버들이 저녁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닌 씨. 한 여성이 레스토랑 측면 입구에서 나왔습니다. 종업원들의 검은 바지와 흰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50대였고 회색 머리가 단정한 쪽머리로 묶여 있었으며 주차장을 계속 살펴보는 긴장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엘레나입니다. 해롤드의 아내예요. 여성이 더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이 마을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해롤드가 점심에 말해줬어요. 저는 몇 년 동안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해롤드가 금지했어요. 우리 일이 아니라고 말했죠.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셨나요? 엘레나는 다시 주변을 살펴본 후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보트 트레일러 뒤로 제닌을 끌었습니다. 그날 밤이요. 당신의 언니가 사라진 밤이요. 저는 레스토랑을 닫고 있었어요. 늦게까지 진행된 결혼식 피로연이 있었거든요. 제가 차로 걸어갈 때 아마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제닌의 맥박이 빨라졌습니다. 무엇을 보셨나요? 애쉬포드 씨의 보트요. 그의 큰 캐빈 크루저요. 당신 언니의 해변가 집 근처 개인 부두에서 떠나는 것을 봤어요. 항해등이 켜져 있었고 조타실에 누군가를 볼 수 있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시죠? 왜 이상한가요? 왜냐하면 그날 저녁 일찍 9시 30분쯤 애쉬포드 씨가 레스토랑 배에 왔거든요. 위스키를 마시면서 바텐더에게 데이비드와 메로디스가 저녁 식사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불평했어요. 기다렸지만 그들이 외출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보트가 새벽 2시에 그들의 부두에서 떠나는 것을 봤어요. 제니는 따뜻한 오후에도 불구하고 오한을 느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나요? 엘레나의 얼굴이 구겨졌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경찰이 수사할 때 뭔가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해롤드는 그녀는 다시 주차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애쉬포드 씨가 해롤드의 급여를 지불합니다. 몇 년 동안 그래왔어요. 그는 우리에게 잘해줬고 해롤드가 수술이 필요할 때 도와주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대출을 해주었어요. 해롤드는 내가 실수했을 거라고 어두웠고 어떤 보트든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확실하시죠? 저는 보트를 알아요. 제닌 씨. 제 아버지는 어부였어요. 그것은 애쉬포드 씨의 시 레이였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것이 물에 떠 있는 방식, 그 특유의 파란 줄무늬. 그녀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의 보트가 늦게 나갔다는 것. 아마도 그는 밤 낚시를 갔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그들을 확인하러 돌아왔을 수도 있고요. 해롤드는 내가 아무 잘못도 없다는 증거 없이 애쉬포드 씨에게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거라고 했어요. 트럭이 주차장으로 들어오자 엘레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해롤드예요. 가야 해요. 제발
제가 당신에게 말했다고 그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녀는 해롤드의 픽업 트럭이 마리나 사무실 근처에 주차하는 순간 레스토랑으로 급히 돌아가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제니는 보트 트레일러 뒤에 서서 생각이 빠르게 달렸습니다. 마커스는 9시에 떠났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는 메러디스와 데이비드가 사라진 지 몇 시간 후인 새벽 2시에 해변가 집 부두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의심하기 전에 제니는 차에 타서 캐너리 로우까지 짧은 거리를 운전했습니다. 마커스는 과거 대화 중 하나에서 그의 보트하우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와 데이비드가 클라이언트 접대용 더 큰 보트를 구매하려고 계획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역사적인 해안가는 스타인백의 정어리 공장에서 관광객 상점과 레스토랑으로 변형되었지만 일부 작업용 보트하우스는 먼 쪽 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커스의 것을 쉽게 찾았습니다. AMH 포드 마린이라고 쓰여진 신중한 간판이 있는 더 새로운 구조물이었습니다. 메인 문은 닫혀 있었지만 측면 입구가 약간 열려 있었습니다. 제니는 그것을 밀어 열고 외쳤습니다. 마커스? 안녕하세요. 내부는 벽 높이에 있는 창문들에 의해 밝혀진 그림자로 가득했습니다. 공간은 정리되고 깨끗했습니다. 한쪽 벽을 따라 도구렉, 선반에 보관된 보트 부품, 유지보수 장비가 있는 작업대. 그의 캐빈 크루저는 거기 없었고 아마도 마린에 정박해 있을 것입니다. 구석에서 그녀는 산업용 방수포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헤비듀티 종류의 것들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갤런 용기가 그 위의 선반에 나란히 놓여 있었고 라벨은 희미했지만 심지어 방 건너편에서도 표백제 냄새가 뚜렷했습니다. 그녀의 위가 꽉 조여왔습니다. 제닌? 그녀는 빙그르 돌았습니다. 마커스가 그녀가 들어온 문간에 서 있었고 당혹스러워 보이지만 경보가 울리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그녀는 더듬거렸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저는 생각했어요. 집을 유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그녀를 지나 천장 조명을 켰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그 문을 잠가 두어야 하는데 유지보수 담당자들이 하루 종일 드나들어요. 그는 그녀가 방수포와 청소용품을 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인상적인 컬렉션이죠. 그렇죠. 보트 유지보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지저분합니다. 이 방수포들은 산업용 강도로 보이네요. 그래야 합니다. 그는 걸어가서 하나의 모서리를 들어올려 그 두께를 보여주었습니다. 물고기를 청소하거나 선체 작업을 할 때 보통 방수포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 물고기 내장, 바닥 페인트, 이 모든 것이 일반 재료를 통과합니다. 이것들은 갑판과 부두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표백제는요? 그는 웃었고 그것은 그녀의 의심에 대해 바보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자연스러운 소리였습니다. 물고기 냄새와 곰팡이에 대한 영원한 전쟁입니다. 납치를 가서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면 모든 것을 즉시 소독하지 않으면 보트가 몇 주 동안 생선 시장처럼 냄새납니다. 저는 그것을 어렵게 배웠죠. 그는 낚싯대가 렉에 서 있고 태클박스가 아래 깔끔하게 정리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데이비드가 떠난 이후로 심해 낚시에 더 많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항상 큰 물고기들을 잡으러 가고 싶어 했습니다. 청새치, 참치. 이제 저는 일종의 그의 기억을 위해 그것을 합니다. 좋네요. 제니는 간신히 말했고 스누핑에 대해 점점 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마커스가 말했고 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내일 저와 함께 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날씨가 완벽할 것으로 예상되고 저는 동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는 메러디스와 데이비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좋은 추억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물 위에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생각해 볼게요. 부담 없으세요. 하지만 제안은 유효합니다. 그는 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20분 안에 화상회의가 있지만 원하시면 둘러보세요. 나가실 때 문만 닫아주세요. 그가 떠난 후 제니는 보트하우스에 서서 배운 것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엘레나는 새벽 2시에 그의 보트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야간 보트, 무거운 방수포, 산업용 클리너에 대한 합법적인 이유를 가질 수 있는 열렬한 낚시꾼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모든 의심스러운 요소에는 합리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차로 돌아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답을 찾는데 너무 필사적이어서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불길한 동기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마커스 애쉬포드는 정확히 그가 보이는 것인가요?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를 잃은 성공적인 남자가 이제 그들이 공유했던 취미를 추구하면서 그들의 기억을 기리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질문들은 그녀가 호텔로 돌아가는 동안 그녀를 따라다녔고, 늦은 오후 햇살이 몬터레이만을 가로질러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마커스는 보트하우스 문 쪽으로 움직이다가 멈추고 갑자기 생기를 되찾으며 제닌에게 돌아섰습니다. 이봐요. 지금 날씨가 완벽합니다. 잔잔한 바다, 좋은 가시성. 휴대폰을 발견한 곳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요? 아마도 다이버가 놓친 다른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요. 제니는 배들이 부드럽게 흔들리는 항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안 되겠어요? 여기 모든 다이빙 장비가 있고 오후빛은 수중 가시성에 이상적입니다. 당신이 보트를 조종하는 동안 제가 다이빙할 수 있어요. 면허증은 여전히 있으시죠? 아버지가 당신과 메러디스에게 항해를 가르쳤던 그 모든 여름에서요. 네. 하지만 몇 년 동안 물 위에 있지 않았어요. 자전거 타기와 같아요. 시레이는 거의 스스로 운전합니다. 그의 열정은 진정으로 보였고 거의 소년 같았습니다. 저도 이것이 필요해요, 제닌. 데이비드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혈연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제 형제였습니다.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또는 심지어 그는 잠시 멈추고 어렵게 침을 삼켰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찾고 제대로 집으로 모셔올 수 있다면 저는 시도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날것의 감정이 그녀의 망설임을 녹였습니다. 좋아요. 네, 가보죠. 환상적입니다. 다이빙 장비를 가져올게요. 보트는 요트클럽 바로 아래 47번 선석에 있습니다. 차에 서류가 좀 있어요. 제니는 충동적으로 해변가 집 사무실에서 가져온 폴더를 기억했습니다. 아직 살펴보지 않은 집에서 가져온 서류들이요. 가져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천천히 하세요. 제니는 차에서 토트백을 꺼내 물병과 재킷과 함께 마닐라 폴더를 안에 넣었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마리나로 걸어가는 동안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했고, 그녀는 위장에서 휘젓는 기대감과 불안감의 혼합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커스의 보트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비행 브릿지가 있는 32피트 시 레이 캐빈 크루저, 엘레나가 언급한 특유의 파란색 줄무늬가 있는 티 없는 흰색 선체였습니다. 그는 이미 선내에 있었고 뒤 갑판에서 다이빙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세컨드 찬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그녀가 보트에 올라타도록 손을 내밀며 외쳤습니다. 데이비드가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누구나 자신의 꿈에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죠. 제닌이 토트백을 선실에 놓고 조종석에 익숙해지는 동안 그 아이러니는 그녀에게 분명했습니다.
마커스는 효율적으로 출발 준비를 했고 그의 움직임은 숙련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몇 분 안에 그들은 항구에서 모터를 돌려 나왔고 마리나는 뒤로 사라졌습니다. 좌표는 이미 GPS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마커스가 항법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페스카데로 포인트 근처, 해안에서 약 1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제가 다이빙 장비를 준비하는 동안 키를 잡아주시겠어요? 제니는 키를 잡았고 그녀의 터치에 반응하는 보트의 익숙한 느낌은 달콤 쓴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다는 정말 잔잔했고 시레이가 쉽게 헤쳐나가는 부드러운 파도만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때때로 방향 수정을 외치면서 탱크와 레귤레이터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잠시 대신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제니는 그들이 목적지 중간쯤 왔을 때 물었습니다. 좋은 빛이 있는 동안 그 서류들을 살펴보고 싶어요. 물론이죠. 천천히 하세요. 그녀는 그 넓은 내부에 감사하며 선실로 내려갔습니다. 서류들은 걸어오는 동안 가방 안에서 이동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향해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공과금 청구서, 재산세 명세서, 보험 서류. 하지만 맨 아래에서 그녀는 표지에 이노베이트텍 로고가 있는 묶인 제안서를 발견했습니다. 전략적 확장 이니셔티브가 앞면에 새겨져 있었고 메로디스와 데이비드가 사라지기 3주 전으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니는 그것을 열고 요약문을 훑어보았습니다. 범인은 숨이 막혔습니다. 18개월 이내에 런던, 도쿄, 싱가포르, 상파울루에 사무실을 개설. 환상적으로 보이는 예상 수익. 그녀의 회계사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인프라 투자.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녀는 여백에 데이비드의 필체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정돈된 필체는 각 섹션마다 점점 더 경각심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현금 흐름에 비해 너무 공격적임. 우리 기존 고객들은 어떻게 되나? 품질을 희생하지 않고는 이 일정은 불가능함. 재정 예측은 그녀의 위를 내려앉게 했습니다. 런던 사무실만으로도 6개월 이내에 300만 달러의 유동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1년 이내에 아시아 태평양 운영을 위해 추가로 500만 달러. 위험은 엄청났습니다. 하나의 시장이라도 실현되지 않으면 회사를 파괴할 수 있는 종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가 그녀의 손을 떨리게 했습니다. 제한된 소유권 구조 조정은 그 의미에서 분명했습니다. 마커스가 확장 자본을 제공하면 그의 소유권은 50%에서 70%로 증가할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이 공동 설립한 회사에서 소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데이비드의 필체로 더 많은 메모가 여백을 채웠습니다. 우리가 합의한 것이 아님. 미래에 대해 생각해야 함. 지금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아래에 2번 동그라미 쳐진 가족이 먼저다. 제니는 서류를 떨리는 손에 쥐고 선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데이비드는 마커스의 큰 야망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로디스가 그날 밤 임신 사실을 발표했다면 그것은 그의 결정을 확고히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아이는 데이비드의 가족 우선순위가 되어 마커스의 위험한 확장보다 안정을 선택할 마지막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커스에게 그것은 그가 노력해온 모든 것의 파괴를 의미했을 것입니다. 이노베이테크의 미래에 대한 그의 비전, 글로벌 제국을 건설하려는 꿈, 모두 그의 파트너가 부성보다 야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아래에서 괜찮으세요? 마커스가 위에서 외쳤습니다. 괜찮아요. 제니는 급히 서류를 모으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냥 마무리 중이에요. 그녀는 서류를
가방에 다시 넣으며 호흡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마커스, 데이비드의 가장 친한 친구, 그들의 기억을 유지하는 사람가 그들을 해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나요? 증거는 기껏해야 정황적이었습니다. 밤늦게 목격된 보트, 사업적 의견 불일치, 재정적 압박. 하지만 우연의 일치는 수평선의 폭풍구름처럼 쌓이고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언제 떠났는지에 대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수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트, 산업용 방수포, 표백제. 그는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달러와 그의 인생의 야망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데이비드와 메러디스에 대한 접근. 제니는 갑판으로 다시 올라가 GPS에서 다가오는 다이빙 장소를 보며 조종석 근처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커스는 키를 잡고 있었고 이미 웨트슈트에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을 찾았나요? 그가 그녀를 힐끗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청구서와 보험 서류뿐이에요. 그녀는 거짓말했고 조종석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이 완벽해 보입니다. 그는 이미 웨트슈트에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운이 좋으면 당신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잠수복을 입는 동안 제니는 키를 꽉 쥐고 언니를 삼켰다고 여겨지는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이 물에 다이빙하려고 준비하는 남자는 도움을 주려는 슬퍼하는 친구이거나 훨씬 더 불길한 무언가였습니다. 어느 쪽인지 알지 못하는 끔찍한 불확실성은 광활한 태평양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혼자라고 느끼게 했습니다. 그녀는 메러디스의 일기장, 아기 발표가 파트너들 사이의 불화를 치유할 것이라는 그녀의 언니의 희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것이 그들의 운명을 봉인했을까요? 질문들은 머리 위의 바다 새들처럼 빙빙 돌았고 답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오직 그녀의 가슴을 아래 바다의 깊이처럼 누르는 의심에 커져가는 무게만을 제공했습니다. GPS가 경고음을 내며 그들이 좌표에 도달했음을 알렸습니다. 마커스는 엔진을 끄고 닻을 배치하기 위해 뱃머리로 이동했습니다. 보트는 물결에 따라 부드러운 롤링으로 정착했고 해안에서 약 1마일 떨어진 곳에서 물이 해안 초록색에서 더 깊은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완벽한 조건입니다. 마커스는 다이빙 플랫폼으로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그는 장비 가방에서 잠수복을 꺼내 털었습니다. 아래에서 가시성이 적어도 40피트는 될 겁니다. 제니는 그가 준비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녀의 신경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사업 문서들이 그들을 제자리에 고정하는 닷처럼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알아야 했고 조심스럽게 탐색해야 했습니다. 그 서류에서 흥미로운 것을 찾았어요. 그녀는 대화를 이어가듯 말했습니다. 몇 가지 사업 문서요. 인노베이트텍의 확장 계획이요. 마커스의 손이 잠수복 지퍼에서 멈췄습니다. 변화는 즉각적이고 완전했습니다. 따뜻하고 도움이 되는 친구가 햇빛에 탄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그가 그녀를 마주보기 위해 돌았을 때 그의 눈은 차갑고 평평해졌습니다. 당신은 그냥 둘 수 없었군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거의 슬프게 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제니는 순진한 혼란의 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갈비뼈에 대고 두드렸습니다. 그만해요. 그는 다이빙 장비에서 물러서서 사냥감을 인식하는 포식자의 계산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연구했습니다. 당신의 눈에서 볼 수 있어요, 제닌. 당신이 알아냈어요. 선실에서 올라온 이후 당신이 저를 바라보는 방식.
지금 당신의 손이 떨리는 방식. 그녀는 본능적으로 조종석 근처에 장착된 무정이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마커스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 두 걸음으로 갑판을 가로질러 무정이 핸드셋을 마운트에서 뜯어냈습니다. 숙련된 효율성으로 그는 연결 와이어를 잡아당겨 통신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손상된 장비를 배 밖으로 던지며 말했습니다. 다이빙 가방에서 그는 제닌의 피를 얼어붙게 하는 것을 꺼냈습니다. 그가 불안하게 익숙하게 다루는 소형 권총이었습니다. 앉으세요. 그는 벤치 좌석을 가리켰습니다. 손은 제가 볼 수 있는 곳에. 제닌의 마음은 선택지들을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해안에서 1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무정이 없음. 아무도 그녀가 그와 함께 나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녀가 따르는 척하면서 그녀는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다른 손을 보이면서 복종적인 몸짓을 유지하는 동안 그녀는 비상 SOS를 트리거할 측면 버튼 조합을 느꼈습니다. 빠른 5번의 누름. 전화기가 약간 진동했고 활성화를 확인했습니다. 해안 경비대는 이러한 GPS 조난 신호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두 손 모두 무릎에. 마커스가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따랐고 주머니에 전화기를 두었습니다. 몇 초 후 그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휴대폰. 천천히 꺼내서 갑판 위로 밀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는 전화기를 꺼내 그를 향해 밀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고 심지어 화면을 보지도 않고 그것을 배 밖으로 던졌고 그것은 파란 깊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말 유감이네요. 그는 반대편 벤치에 자리를 잡으며 말했고 계속 총을 그녀에게 겨눈 채로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당신을 좋아했어요, 제닌. 당신은 항상 가족 중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또한 언제 멀리 있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유지했어야 했어요. 마커스, 이해가 안 돼요. 그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넘어섰어요. 재미있는 것을 알고 싶으세요. 당신을 여기 데려오는 것이 실제로 저를 의심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신이 살인자라면 증인과 함께 시체를 찾으러 다이빙을 하겠어요? 그것은 범죄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아요. 완전히 비논리적이죠. 거친 웃음이 그에게서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과소평가했어요. 그렇게 똑똑한 줄 몰랐어요. 무죄의 그런 명백한 표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의심할 정도로요. 기억했어야 했어요. 당신은 항상 분석적인 사람이었죠. 메로디스는 모든 것이 마음이었지만 당신은 모든 것을 철저히 생각합니다. 마커스, 제발. 그것은 지금 당신에게 불행한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후회의 기색이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는 매우 불행하지만 저에게는 아니에요. 저는 제가 구축한 것을 누구든 파괴하게 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어요. 한때 가족으로 여겼던 사람이라도요. 보트는 파도에 부드럽게 흔들렸고 평화로운 바다는 갑판에서 펼쳐지는 공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어딘가 멀리서 바다 새가 울었습니다. 제니는 호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그녀의 SOS가 접수되었다는 희망, 도움이 오고 있다는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마커스가 총을 손에 쥐고 자세를 조정하며 그의 표정이 냉혹한 결단으로 자리 잡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시간이 위험하게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커스는 총을 손에 든 채
난간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멀리 바라보는 듯한 모습이었고 마치 제닌을 넘어 5년 전 그 밤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으세요? 좋아요. 당신은 그 전에 그만큼은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는 말끝을 흐린 후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그 금요일 밤, 저는 정확히 말한 시간에 도착했어요. 7시 30분. 심지어 샤토 마르고 한 병도 가져왔죠. 2005년 빈티지. $2,000짜리요. 텍소프트 계약을 축하하기 위해 최고만 준비했죠. 제니는 벤치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고 총의 모든 작은 움직임을 예민하게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너무 기뻐했어요. 마커스는 계속했습니다. 메로디스는 그녀의 유명한 해산물 페야를 만들었어요. 데이비드는 내 등을 토닥이며 우리가 함께 세상을 정복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바로 그들의 식당에 앉아 우리의 성공을 축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쓴 어조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코스 도중에 메로디스가 일어섰어요. 발표할 것이 있다고 했죠. 그들이 마침내 결혼 날짜를 정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녀는 배에 손을 얹고 임신했다고 말했어요. 8주 정도 되었다고요. 보트가 부드럽게 흔들렸고 마커스는 총을 결코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자세를 조정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얼굴을 봤어야 했어요. 마치 내부에서 누군가가 그를 밝게 비춘 것 같았어요. 그는 뛰어올라 그녀를 팔에 안고 바로 그 식당에서 그녀를 빙글빙글 돌렸어요. 그가 그녀를 내려놓았을 때 그는 이미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가 안정적인 것, 지역적인 것을 구축하고 싶어 한다고, 자신의 아이를 위한 유산이라고 말했죠. 마커스의 턱이 긴장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의 전체 작업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거기 앉아 있었어요. 18시간 근무일, 희생,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노베이트 테크를 구축한 수년의 세월. 우리를 업계의 거인으로 만들었을 확장 계획. 모두 사라졌어요. 계획되지 않은 임신 때문에요. 그래서 당신이 그들을 죽였나요? 제닌의 목소리는 속삭임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여러 결과에 대비해 왔어요. 그의 어조는 이제 마치 사업 거래를 논의하는 것처럼 사실적이었습니다. 재킷 주머니에 작은 청산가리 바이알이 있었어요. 무색, 무취, 완벽했죠. 사실 협상이 잘못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데이비드가 확장을 완전히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가져왔어요. 마지막 수단으로요. 그는 약간 움직였고 늦은 오후 햇살이 그의 그림자를 갑판 위로 드리웠습니다. 그들은 너무 행복해서 제가 도우러 부엌에 갔을 때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메로디스는 티라미수를 만들었어요. 그들이 식당에서 여전히 그들의 소식으로 기뻐하는 동안 저는 3잔의 디저트 와인을 따랐어요. 청산가리는 그중 2잔에 들어갔죠. 제닌의 위가 뒤틀렸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축하 자리에서 그들을 독살했군요. 저는 마지막 건배를 제안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저는 말했죠. 미래를 위해. 공허한 웃음이 그에게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몇 분 안에 죽었어요. 빠르고 비교적 고통 없이. 그들은 그것이 일어났을 때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들에게 그것을 주었죠. 그의 고백의 무심함은 그것을 더욱 끔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사업 결정을 논의하는 것처럼 살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머지는 물류였어요. 그는 계속했습니다. 제 보트에 방수포가 있었어요. 보트하우스에서 보신 그 산업용 방수포들이요. 조심스럽게 그들을 싸서
제 장비에서 다이빙 웨이트를 사용해 그들이 가라앉도록 했어요. 도크카트를 사용해 보트에 실었어요. 그때는 이미 자정이 지났고 달이 없었고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바다에 던졌군요. 암초 너머 2마일, 400피트 깊이의 물이요.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는 그렇게 깊이 가지 않아요. 거기 조류는 모든 증거를 분산시킬 것입니다. 저는 3시간 동안 그 집을 표백제로 청소했어요. 모든 표면, 모든 유리잔, 그 저녁 식사의 모든 흔적. 그들이 그냥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했죠. 마커스는 자유로운 손으로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어 투명한 액체로 가득 찬 작은 유리 바이아를 꺼냈습니다. 실제로 같은 배치예요. 항상 약간 가지고 다녀요. 문제가 영구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할 때를 결코 모르니까요. 당신은 미쳤어요. 저는 실용적이에요. 그는 바이아를 들어 올려 안에 액체가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제닌. 당신이 사라지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당신의 전화는 바다 바닥에 있어요. 무정이는 파괴되었고요. 누가 알건대 당신은 해변가 집을 방문한 후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갔어요. 콜드웰 가족에게 또 다른 비극이죠.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떠나는 것을 봤어요. 해롤드, 엘레나. 해롤드는 제가 혼자 떠나는 것을 봤어요. 당신이 안 오기로 했다고 말할 거예요. 엘레나?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녀는 입을 다물고 있는 법을 배웠어요. 마셔요. 그는 바이아를 그녀에게 내밀었고 다른 손에는 여전히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닌의 눈은 그를 지나 수평선으로 흘러갔고 거기서 그녀는 흰색과 주황색의 글림새. 해안 경비대 커터선이 아직 멀리 있지만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SOS가 작동했습니다. 마커스는 그녀의 시선을 감지하고 돌아보았습니다. 해안 경비대 선박이 이제 분명히 보였고 아마도 10분 정도 떨어져 있지만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기랄. 그는 그녀에게 돌아섰고 그의 침착한 외관이 깨졌습니다. 지금 당장 마셔요. 당신이 사라지면 증거가 없어요. 증명할 것이 없어요. 그저 시체를 찾으려고 도우려 했던 슬퍼하는 친구의 말뿐이죠. 그가 다시 해안 경비대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돌아볼 때 제니는 자신의 유일한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뛰어나가 총을 잡으려 했습니다. 마커스는 즉시 반응했고 그들이 젖은 갑판에서 싸울 때 그의 우월한 힘이 분명했습니다. 바이알이 날아가 난간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이 바보 같은. 그는 그녀를 갑판에 세게 밀쳐 자신의 무게로 그녀를 눌렀습니다. 총은 그들의 싸움에서 미끄러져 나갔지만 그의 손이 그녀의 목을 찾았습니다. 제니는 그의 팔을 할퀴었고 그녀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난간 쪽으로 끌고 있었고 그녀를 배 밖으로 던지려는 의도였습니다. 바다가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또 다른 희생자를 삼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력한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마커스는 해안 경비대 커터선이 그들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기 위해 올려다보았고 장교들이 갑판에서 보였습니다. 그는 제닌을 놓고 총을 향해 뛰어들었지만 그녀는 발로 그것을 더 멀리 차는데 성공했습니다. 해안 경비대,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손을 들어 올리세요. 확성기로 확대된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장교들이 시레이에 라펠로 내려와 무기를 빼들었습니다. 마커스는 마지막으로 절망적으로 총을 잡으려 했지만 한 장교가 그를 갑판으로 태클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마커스는 수갑을 채우자 소리쳤습니다.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저는 도우려고 했어요. 우리는 시체를 찾고 있었어요.
더 많은 장교들이 보트에 몰려들었고 한 명은 즉시 제닌을 돌보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마커스를 제압했습니다. 그는 계속 투쟁했고 무죄 주장과 알아들을 수 없는 분노를 오가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항을 멈추세요. 그들이 그를 통제해두고 씨름하는 동안 한 장교가 명령했습니다. 5년, 마커스는 소리쳤습니다. 5년 동안 저는 그 회사를 구축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했어요. 당신들은 제가 무엇을 희생했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이 그를 해안 경비대 선박으로 끌고 가면서 그의 눈이 제닌의 눈과 마지막으로 마주쳤습니다. 계산적인 사업가는 사라졌고 무언가 야생적이고 절망적인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당신은 멀리 있었어야 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내버려 뒀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는 사라졌고 구금 상태로 커터선으로 이송되었으며 제니는 태양이 태평양 수평선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할 때 그의 보트 갑판에 앉아 떨고 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몬터레이 종합병원 응급실은 소독약과 바닥 왁스 냄새가 났습니다. 제니는 간호사가 그녀의 목과 팔에 형성되는 멍을 조심스럽게 기록하는 동안 검사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플로레스 형사가 가까이에 서 있었고 그의 노트북을 꺼내고 인내심 있지만 그녀의 진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안 경비대는 당신의 비상 SOS를 받았다고 확인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트리거한 것은 현명한 생각이었어요. 당신의 휴대폰 GPS가 그들을 바로 당신에게 인도했습니다. 제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간호사가 특히 아픈 부위를 누를 때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커스의 목 조르기 시도로 인해 쉰 소리가 났습니다. 그가 저에게 앉으라고 했을 때 그것을 눌렀어요. 그는 총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준비가 되면 전체 진술을 하셔도 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하지만 제니는 이야기해야 했고 그녀가 배운 공포를 제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일하는 동안 그녀는 플로레스 형사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보트에 관한 엘레나의 계시, 확장 계획을 보여주는 사업 문서, 보트에서의 마커스의 완전한 고백. 그는 디저트 동안 그들의 와인에 청산가리를 넣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몇 분 안에 죽었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축하하고 있었어요. 플로레스 형사는 메모를 하면서 그의 표정이 엄중했습니다. 신문 중 그의 고백은 당신이 말한 것과 일치합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졌고 우리에게 모든 세부 사항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누군가에게 말하게 되어 거의 안도한 것 같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들을 중단시켰습니다. 다른 형사가 들어와 플로레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가 듣는 동안 그의 얼굴은 더욱 침울해졌습니다. 콜드웰 씨, 그는 그녀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우리 법의학팀이 마커스의 보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표백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갑판 이음새에서 미세한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DNA 분석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혈액형은 당신의 언니와 데이비드와 일치합니다. 제니는 눈을 감았고 임상적 확인이 어떻게든 그것을 더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플로레스는 부드럽게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보트의 항법 시스템에서 GPS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마커스는 그가 생각한 것만큼 영리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정박 지점 로그를 유지합니다. 실종 당일 밤, 그의 보트는 새벽 2시 15분까지 해변가 집 부두에 정박해 있었고 그런 다음 페스카데로 암초를 지나 약 2마일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43분 동안 정박한 후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400피트 깊이의 물, 제니는 속삭였습니다.
그가 말한 것이 그것이었어요. 우리는 심해 수색팀을 파견했습니다. 좌표는 정확합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조심스럽게 말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의 언니와 데이비드를 회수할 수 있을 겁니다. 간호사가 검사를 마치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플로레스 형사는 제닌이 앉아있는 곳 가까이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수색팀은 이미 예비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마커스의 보트하우스에 있는 것과 일치하는 산업용 방수포에 쌓인 두 구의 시체입니다. 그의 개인 장비에서 가져온 다이빙 장비로 무게를 주었고 일련 번호에 따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검시관이 확인해야 하지만 상황은 청상아리 중독과 일치합니다. 빨랐을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살인 위에 그의 제국을 건설했군요. 제니는 말했고 그 말들이 쓴맛이 났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이용해 이노베이트 테크의 완전한 통제권을 가져갔고 데이비드 없이 확장 계획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슬퍼하는 가장 친한 친구인 척하면서 그들의 집을 사당처럼 유지했습니다. 완벽한 위장이었죠. 플로레스는 동의했습니다. 5년 동안 그들의 기억을 기리는 사람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그는 심지어 그들의 이름으로 재단도 설립했습니다. 피의 돈이죠. 제니는 해안 경비대가 마커스의 보트에서 회수한 토트백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메로디스의 일기장이 여전히 안에 있었고 바다 스프레이로 약간 젖었지만 온전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가슴에 꽉 쥐었습니다. 그의 상세한 고백과 물리적 증거로 마커스 애쉬포드는 다시는 자유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플로레스 형사는 그녀에게 확신시켰습니다. 다중살인 혐의, 납치, 당신에게 하려고 했던 일에 대한 살인 미수. 그는 감옥에서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차가운 위로였습니다. 제니는 일기장을 마지막 항목에 열었고 그녀의 언니의 희망에 찬 말들이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메로디스는 임신 발표가 모두를 함께 모을 것이라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상기시킬 것이라고 매우 확신했습니다. 대신 그것은 그들의 사형영장에 서명했습니다. 그녀는 저녁 식사에 대해 불안하다고 썼어요. 제니는 손가락으로 단어들을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어떤 본능이 그녀에게 경고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밀어붙였어요. 그녀는 그들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 정말 간절했어요. 죄송합니다. 플로레스 형사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정말 매우 죄송합니다. 제니는 기회를 가질 기회도 없었던 아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마커스의 탐욕의 또 다른 희생자,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꺼져버린 생명. 그녀의 언니는 멋진 어머니가 되었을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리틀 리그를 코치하고 자장가를 읽어주는 그런 종류의 아버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익률과 국제적 확장을 위해 도둑 맞았습니다. 병원 창문 밖에서 어두운 구름이 태평양에서 들어왔습니다. 비의 첫 방울이 유리에 내리치기 시작했고 빠르게 꾸준한 폭우로 커졌습니다. 해안 경비대에 접근해 어모를 제공했던 같은 폭풍 시스템이 이제 몬터레이만 위로 내려왔고 마치 하늘 자체가 슬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니는 그녀의 언니의 일기장을 꽉 쥐고 비가 내리는 것을 바라보며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안에서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